네, 이번 집담회는요, 촛불 승리, 전환행동, 그리고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에서 공동 주최하고 현재 유튜브와 줌으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원광대학교 강경숙 교수입니다. 사회 대개혁 지식인 네트워크에서요, 전국 단위 진보 성향 교수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5인 공동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사회 대타를 띄게 되었어요. 원래는 양희삼 대표님이 사회를 보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보통 대타가 가끔 홈런을 날리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기대하고 함께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유튜버를 진행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진행을 돕고 싶습니다. 네, 공동사회로 함께 해주시는 분은 멀리 충남 아산에서 오셨습니다. 이두구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두구입니다. 저는 지금 조중동 폐간을 위한 시민실천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 3.1절부터 4.19까지 경남 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조선일보 폐간의 당위 수정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폐간을 위한 시민실천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929일째 조선일보역 원표공원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로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는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일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우리나라 전민가와 재외 동포들과 집담회를 함께 해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담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소리내서 말씀해 보실까요? 오늘 어떤 주제이죠? 네, 후일 반역 언론의 처벌, 언론 처벌 이제 입법할 때라는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성과 방안. 네, 이렇게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총 5개국의 재외 동포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 시각은 8시 이제 한 7분인데요. 유럽, 오늘 독일과 프랑스에서 참여해 주시는데요. 거기는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미국, 테네시주는 오전 6시인데요. 새벽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는 방해되지 않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 때 오늘 제헌절날 기념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출연자들께서는요, 5분 정도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발표 순서는 웹자보에 미리 알려드리는 순서인데요. 우선 김민웅 교수님께서 먼저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 교포님께서 출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줌 화상회의에 접속한 그런 분들과 질의응답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에 유튜브나 그런 줌 회의 창에 여러분이 질문 있으시면 거기다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두구 선생님 모아서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대로 한번 호명해 드리면은요,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나와 주십시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게 명실상부하게 국제회의가 됐는데요. 저는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대표 김민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불교포이십니다. 김정희 선생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회운동가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후 1시라서 아주 맑은 오후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독교포이신데요. 한민족 유럽연대 의장님이십니다. 최영숙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독일에서 교포이신데요. 최명수 선생님 한민족 유럽연대 회원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최명수입니다. 한민족 유럽연대 회원 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JNC 언론인이신데요. 송현 선생님, 미국에 계시죠?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여기 테네시주 내시빌
오전 6시인데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후쿠오카현에 거주하시는 교포시고요. 김병진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병진 선생님 접속이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내에서요. 송공예대 교수님이신데요. 김동춘 선생님 계신가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여기서 보게 되네요. 성공회대학교의 김성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조금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두구 선생님보다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게 돼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지난번에 6월 15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했던 것을 잠시 여러분께 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선일보 처벌 입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강민정 의원, 김의겸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과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그리고 촛불 승리에서 공동 주최를 했는데요. 언론사의 친일, 반역 범죄, 공소시효가 없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발제자로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박인식 선생님, 일제강점기 언론사의 민족 반역 범죄라고 하는 주제로 제1사학자이신데요. 박인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철승 변호사님이신데 부일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으로 전북대학교의 신옥주 선생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서울대의 우희종 교수님, 그다음에 전수미 변호사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셨어요. 속보 경쟁과 베껴쓰기 굉장히 많이 언론사에서 폐해가 있는데 그렇게 편향된 보도도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 하에 조선일보의 반민족 매국 행위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정철승 변호사님의 발제에서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사의 폐간입니다. 가령 친일 재산 귀속법에 따라서 사주 일가의 조선일보 지분을 몰수하고 현행 신문법 제22조 등록 취소 사유에 침략국에게 협력하고 침략국 수괴나 그의 지시를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선전하면 그것을 신문법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에다가 하나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오늘 토론회 하시면서 이어가실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도 같이 함께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기록을 해두셨다가 다 모두 마친 이후에 우리 이두구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주실 텐데요. 그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촛불 승리 전환행동 상임 대표이신 김민웅 교수님 초대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순간 너무 반갑고요. 뭔가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적어온 것을 그대로 인사말로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제1절은 국가뼈대인 헌법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 뼈대 중심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 존재합니다. 주권국가, 시민 권력, 민주주의 같은 체제의 핵심 요소가 구성되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이 뼈대와 핵심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모독하고 자기들만 권력의 주체가 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검찰 파시스트 세력입니다. 이들과 한몸이 되어서 이 사회의 정신과 가치관을 부패시키는 세력 또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도구이자 자신들이 또한 곧 지배세력이며 사회적 흉기입니다. 이들의 이간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이죠. 일제식민지 체제는 한국병합 이전부터 1907년에 이미 보안법으로 집회결사를 봉쇄했고 1907년에는 신문지법, 1909년에는 출판법을 공포해서 신문과 출판을 단속했습니다. 일본의 강제 합병에 대한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이죠. 총독부 정치는 헌병 경찰 제도라는 폭력 그리고 일체의 집회결사의 자유 박탈과 함께 언론 통제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1910년에는 대한매일신보, 한성신문을 비롯해서
조선 사람들이 경영하는 신문 발행을 금지시켰고 많은 서적들이 몰수당했으며 출판 금지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1년에는 조선 교육령, 1912년에는 태형령, 사람을 때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발표해서 정신과 몸을 억제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특히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소유의 음경에 납을 달아서 그걸로 사람을 치니 사망자, 불구자들이 속출을 했죠.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갑옷농진 전쟁부터 의병투쟁이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은 저항을 총칼로 진압해서 조선 민중들의 원한에 찬 눈길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매질러 억압하려 들었던 것이죠. 제1사학자 강덕상 선생은 살아생전에 이 총독부 정치는 활화산 위의 권력이라고 그 본질을 갈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터져 오른 것이 1919년 3.1 운동 독립혁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총독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선 뒤 문화정책을 실시합니다. 말은 그렇지 여전히 총독은 군인 출신이었고 보다 교묘해진 통치술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태어난 것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 두 신문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민족운동의 결과물로 생겨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사하고 민족의 중심을 찾아가는 일에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강덕상 선생이 살아생전 구실에서 기록한 책이 시무의 역사학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무, 시대적 임무를 펼쳐나간다는 뜻이죠. 그런 언론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맡겨진 시대적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총독 정치에 대한 협조를 대가로 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족을 배반하고 권력과 결탁을 해서 특히 1930년대에 이르면 친일 신문으로 부역하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본의 전쟁 정책에 철저히 협조를 해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는 일에 나섭니다. 해방이 되자 이런 과거를 덮기 위해서 민족 언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시작하죠. 역사를 변조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면모는 역사의식의 부재 정도가 아니라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입니다. 후한 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 공작까지 합니다. 그 결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고통을 안겨다 준 자들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 도처의 동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조선일보 그리고 언론의 중심을 바로잡고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라고 굳게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머리를 맞대게 되어서 기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은 교수님 미리 또 정성스럽게 원고를 준비하셔서 그대로 읽어주셨습니다. 쭉 이제 역사를 훑어주시면서 얼마나 조선일보가 우리에게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러니까 역사의식의 부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반민족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역사의 흐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기조 발언해 주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계속 이제 또 발언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 예. 두 번째 말씀해 주실 분은요. 재벌 동포이시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정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예, 김정희입니다. 외국에 산 지는 벌써 4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중에 조금 시각적인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부일 반역 언론의 처벌, 이젠 입법할 때라는 중요한 주제를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치 정부가 생기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게 1940년부터 44년까지 4년간 지속됩니다. 그 당시 나치 이념인 파시스트 가치관인 인종차별주의, 반공산주의, 반유태주의의 BC 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부역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독일 점령군과 BC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히 언론을 관리 통제하면서 언론, 문학,
부역자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그들이 키워드는 승리, 자유, 신뢰라는 단어로 부역을 포장하는 거죠. 독일의 패망이 1944년 6월에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프랑스는 짧은 기간 동안 부역자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화가 난 시민들과 레지스탕스들이 무법적, 보복적 청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증거물이라든 게 확실히 없는데도 사람을 그렇게 청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4년 8월부터 45년 5월까지 진행하는데 전부 10만 5천 명이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4년 6월과 8월에 드골 임시정부가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고등법원과 일반 법원을 세우는 조례를 만들면서 정식으로 법적인 처벌이 1944년과 부터 시작해서 51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조례 법령이 사후처벌 소급적 법령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역자 처벌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일으키면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서 프랑스인들 간의 분열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정부는 47년과 51년, 53년에 사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감옥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 모욕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약 10,000명에서 11,000명으로 공식짓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감수하면서 프랑스는 프랑스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국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인, 고위 공무원, 언론, 작가, 문화, 예술인, 군인, 장성, 장교들, 종교인, 산업계, 경제계 아주 광범하게 처벌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경찰청장이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는 모리스 빠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997년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부역자 매국노를 처벌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미국 점령기 독재 정부, 군사 정부들이 들었으면서 친일 친미 부역자들과 그들 후손이 정치인, 경제인, 학계 엘리트로 그들이 점령을 함으로써 사회는 혼란스럽고 오늘은 양심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역자 청산이 없는 나라의 민낯은 어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계 최고로 높은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국가, 세계 최고로 낮은 출산율의 인구 절벽을 맞는 국가, 그리고 세계 6번째 전쟁 무기 보유국으로서 대통령이 전시 전자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 전시 전자권을 1950년부터 미국에 넘긴 국가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국이 전시 전자권을 돌려준다 해도 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안보를 거부하는 군 장성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최고 경계 및 곡창지 평야를 점령하고 약속한 미군 기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묵비하는 남한 정부와 무관심한 국민이 대다수인 나라. 프랑스에서는 탈북민을 만나는 것조차 한국인 학생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탈북인 식당에서는 알바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 청년들입니다. 등등 이 비상적인 대표를 몇 개 열거해 봤습니다. 이것이 정상국가의 현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정상국가는 상식과 민족혼을 갖는 수준의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국가라고 봅니다. 누가 만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만들 것인가요? 매국적 언론처벌법 언제 만들 것입니까? 반민족 처벌법은 언제 만들 것인가요? 미국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정치인들이 만들 것 같은가요? 남한 지성인, 교수, 경제, 언론인들, 상위 기득권층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프랑스 클레망소 장군의 말은 전쟁에서나 평화에서나 마지막 말은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렇게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하여간 모두 함께 9.1 반역 언론 처벌 입법에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정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가 그 샤를르 드골인가요? 부역 언론에 굉장히 단호했었죠. 그 언론을 청산하면서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의의 상징이다, 언론이니. 그런 프랑스 역사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아립니다, 사실상. 그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8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한다고 하니 참 그 부분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기성세대로서는 참 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민족 유럽연대 의장이신 제독 동포이십니다. 최영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9.1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못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최근에 일어난 극우들의 그 berlin의 소녀상 방문에 대해서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 후에 9.1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폐해는 지금 여기 독일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부디 조선일보를 위시하여 9.1 반역 신문들을 처벌하여 언론개혁에 초석을 놓아주시고, 나아가 반민족 부역자들을 처벌하여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찌든 부패 세력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사는 저희들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와 그 극우 세력의 지배한 방해 공작에도 무릅쓰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인류 보편적인 여성의 전쟁 피해를 예방하고자 독일의 평화의 소년상을 세우고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와 공감하는 뜻있는 많은 독일 분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은커녕 이를 숨기고자 하는 일본 정부와 그 극우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의 민족 반역자들이 소녀상 철거를 위하여 독일까지 온다고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것도 소녀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위까지 하겠다고 독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니 우리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나 그 극우들도 아직까지 소녀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매국 반영자들의 시위는 아주 저질이고 막장이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쳐댔는데 코멘트 해주세요. 아마 옮길 수 없는 쌍스러운 욕들이었습니다. 반역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말까지 더럽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여 길 건너에서 대응 집회를 했습니다. 상스러운 말이 터져 나올 때마다 함께하는 2세들과 젊은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독일 젊은이들이 발을 멈추고 그 시위를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가혹거렸습니다. 그때야 요즘 한류 열풍으로 우리말을 알아듣는 독일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상스러운 욕은 먼저 안다는 말이 생각나서 더 미안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탈을 쏘고는 차마 못할 망동을 할 때 저희들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소녀상에 이방인의 집방이라는 설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들어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팻말을 세워 놓고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에 19, 15분에 1.5엔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그 속까지 들어가 위안부는 사기다라고 소리를 치며 온갖 욕설로 할머니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욕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할머니들을 다시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발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고발건 지금 변호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8월 말경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이곳 독일에 다시 오고 또 미국에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매국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들의 막된 행동을 막는 방법은 제도적 장치뿐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양기대 의원과 37명이 발의 이후 2021년 8월 13일 인재근 의원님 등이 발의하고 동년 8월 26일 철회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면 이런 부끄러운 사태는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꼭 법안에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국가적 망신뿐만 아니라 저희 교민 및 교민단체들도 너무 창피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정안 발의 때 매국신문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해방 놓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이 다 돼가도록 부일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한탄할 일입니다. 그 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길래 저런 짓을 하느냐였습니다. 부족한 돈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감히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부금법과 세무관계법 등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7월 8일 카셀 주립대학 캠퍼스에 대학 총학생회가 평화의 사용을 연구 존치 설치했습니다. 카셀은 독일에서도 반파쇼 도시로 유명하고 국제 현대미술 축제가 5년마다 열리는 문화도시입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총학생회장 토비아스 씨는 설치 이유 중에 하나로 피해 여성 희생을 막고 전 세계에 이 일을 알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일본은 역사 과거 인정해야 한다면서 도쿠멘타가 열리는 기간에 설치하고 싶었고 국제위원회를 호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참 가슴이 절절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특히나 매국 반역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못된 짓도 부족해서 독일까지 가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못된 짓을 했다는 그 부분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교한다는 것이 상스러운 욕설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아주 저질스러운 작태만 보이고 왔다는 것. 그리고 말씀해 주신 중에 우리에게 하는 욕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할머니들을 다시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제도적으로 곧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다시 제정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절절한 말씀 같이 해주셨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도 만행을 저지른 조선일보의 작태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본 제국지 시대에 만행이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 규탄한 자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말미에 그 카셀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또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고 소녀상을, 그 부분 참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또 파친코 영화에서도
사실은 일본이 또 어느 정도로 한국 침범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지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외국인들도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요. 설치했습니다. 손해상 한민족 설치. 유럽연대 회원이신 최명수 제독 동포께서 말씀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역신문, 조선일보를 처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옛날에 전쟁이 끝나면 적장은 살려줄 수 있으나 그 나팔수는 목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 선동꾼들의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일찍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 후에 이 그 반역 나팔수 이 언론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스럽고 이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복 후에 제일 잘못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역 언론의 대표는 물론 조선일보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뒤따르고요. 이번에도 이 반역 언론을 처단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세대이고 정말 그 다음 세대에 무능하고 다음 세대에 너무 많은 짐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노력합시다. 먼저 이 반역 신문을 처단하는 그 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또 하자고 하면은 그 당사자들하고 그 선동에 그 아주 정신이 혼미한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할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 사장들이 애국지사인 것 같은 거짓말 굉장히 많이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이거를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를 처단하는 데는 법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의지, 우리의 의지와 또 그 입법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리 문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공소시효 문제를 가지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80년, 광복되고 80년이 되니까 그 공소시효가 지냈네 어떻네 하겠지만은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정질서 파기 범죄 또는 사형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5일 날 그 정철승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문명국가에서 반역 행위의 공소시효란 없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80년 기간도 개인에게는 길지만 국가 역사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소급 입법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찍이 1948년에 소급 입법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물론 그 반역자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공개적인 폭력이었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건하고 교활하게 해서 무효화시켰지만 어쨌든 소급법이 있었고 4.19 혁명 후에도 그 헌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심지어 5.16 쿠데타 그 반역자들도 그 후에 주들 특별법으로 그 소급 입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소급 입법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모든 법률이 일제강점기 후에 개정됐는데 소급 입법이 없이 어떻게 그 부역행위를 처벌합니까? 그래서 소급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법적인 어떤 많은 이론 갖고 그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라든가 저도 좀 찾아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물론 다양한 자기 입장에서 연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잘 정리만 해도 그 이론적 문제는 크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반역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은 그 저항을 당연히 할 거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법안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말 요지경 속 같은 사법계, 법조계 그쪽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그런다면은 합법성을 빙자해가지고 법적 저항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더 갈수록 의존적인 것이 이 법률 쪽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법률 용어 하나 국어 수나 못했습니다. 한글화도 못했습니다. 아니죠. 안 했죠. 그리고 그 조직 같은 것도 전부 그대로입니다. 그 국세청, 경찰청, 무슨 총들이 많죠. 그런데 다 청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유명했죠. 검찰청 총장은 총장입니다. 검찰청장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궤변들 많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일본의 검사총장이 있습니다. 요게 사법계 쪽의 법조계 문제입니다. 간악한 그 궤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외정 때 그 강점기에 부역한 자들이 광복 후에 전부 사법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폐해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놀랐습니다. 그 사법계에서 가장 그 존경받고 어쩌고 한다는, 나름대로 한다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에 대해서 위키 백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서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래고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많은 양반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딱 한 달 반 후인 1919년 4월 16일 날 김병로는 고시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없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판사로 임용되고 밀양지원에 부임합니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들을 무료로 변론해줬다고 그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앙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력입니다. 그래, 오늘날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미명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자기들의 재판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들의 그 어떤 법원 종속성, 그 편파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죠. 일제 때에도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또 윤봉길 의사 전부 재판할 때 저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전부 변호사를 붙여서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하에서 수많은 독립운동 사건에 무료 변론했다고 저는 웃고, 글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추앙받는다는 그 김병로도 제2의 그 적폐 언론, 반역 언론, 동아일보 김선수 사장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들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쳐다봐도 우리 사법부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 없이 조선일보를 위시한 그 반역 매국 언론을 처단한다는 법을 제정한다면 언론하고 사법이 협잡해가지고 그 농간은 불그릇이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도의 입법 기술로 사법개혁 입법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반항하는 그 반역자들의 선동질에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이 정말 그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널리 알리고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어야겠죠. 촛불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전쟁이 끝나면 적장은 살려줄 수가 있는데 나팔수는 목을 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록을 오늘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소국 입법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 그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이 2021년 9월에 공포가 되었죠.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이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8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는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80년은 그렇게 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계속 열릴 것이니까요. 우리 민족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개혁을 위해서 조선일보 좀 우리가 폐지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가열차게 더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법개혁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송현 선생님, 재미 동포신데요. 테네시주에 지금 새벽이죠. 이제 한 7시 가까이 되었겠네요. 그 언론인으로 계시는데요. 송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미주 지역 내시빌에 거주하는 JNC 대표 송현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징벌적 언론 손해배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는 반드시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의 미국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3월 14일 뉴욕주 동해 단독 표기 법안이 주 상원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의 각 학군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에서 반드시 동해를 단독 표기하도록 했고 위안부 문제도 교과서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둘째로 2014년 3월 5일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한 동해병기 법안이 막판 진도 끝에 의회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셋째로 2016년 7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역사를 적시한 공립고교 역사 사회 교과서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이 주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역사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더 힘을 합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꼭 역사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징벌적 언론사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미국의 유명 프로레슬러 헐크 호간의 성관계 영상 게시한 혐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서 2016년 3월 가우커 미디어에 1억 1,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하면 1,500억 원에 해당되는 액수이고요. 이는 청구 액수 1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둘째로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엘톤 텔레그래프라는 매체에 1980년에 한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후 920만 달러, 약 11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에게 비윤리적 행위는 없었으나 취재가 부실했습니다. 셋째로는 1996년에 필라델피아 인콰이러라는 매체에서 2,150만 달러, 약 259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시절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특정 용의자 아버지와 긴밀한 사이였고 결국 용의자가 석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의 부재로 이러한 배상 액수의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짜뉴스가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는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일본군 위안부 활동 단체들이 2020년 5월 23일에 줌 미팅을 하면서 정의연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첫째로 미 국무부 회담에 인턴 직원만 나왔고 역사적 맥락조차 모르는 통역을 데려와서 면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정대협의 활동 자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 DC 방문 당시 인턴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직원도 나왔고 통역도 문제가 없었고 윤미향 대표와 할머니는 국제 엠네스티 디렉터, NGO 대표와 면담을 했고 또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회, 전시회도 갔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의연 기부금을 모아서 김복동 센터를 짓는데 이상한 미국 재단 주소라고 또 한국 일보가 보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복동 센터 건립 이전이라 개인 주소지에 임시 주소지 등록을 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윤미향 후원받고도 위안부 할머니 미 활동 체류비 교민이 냈다. 이 기사에 대해서 LA 단체에서는 정의연의 해외 활동 위해서 후원 모금을 행사를 한 적이 있으나 항공권 발급이나 현금 지급은 한 차례도 없었고 정의연 관계자는 자비로 LA를 방문했고 금전적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듯이 한국 언론의 왜곡 보도는 이제 해외 동포들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 교육의 중요성,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면서 뉴욕,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의 세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땅히 이런 맥락을 볼 때 조선일보의 반민족 행위도 우리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역시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이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언론사라기보다는 특히 조선일보는 그저 개인 기업, 영리를 위한 기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언론사가 되기는 바라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야말로 그들을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가짜뉴스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투쟁을 한 단체가 사실은 조정동 폐관원 시민실천단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이라는 데서 소위 조선일보나 심지어 언론노조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족쇄법이다, 탄압법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짜뉴스 피해구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보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냥 물 건너간 것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의 코멘트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그러니까 그 코리아나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신데 추운 날에도 조선일보 폐간하자고 하는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굉장히 제가 빚진 마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곤 하던데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제1교포이신 후쿠오카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김병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우리 나이로 83세 때, 이게 참, 다 노망했어요. 그래, 이게 오늘, 이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어떤가 싶었는데,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조선일본가, 그거하고 여러 신문, 그게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 속에서 이게 화제된 것은 너무 없습니다. 실로 말하면.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은 크게 이걸 문제로 삼고 이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어떤가 하면 또 나도 공부하려고 말이야. 하나 이래 출석을 했는데 하나 내가 10몇 년 전에 이 우리나라 신문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일제 지배하에 있을 적에 말입니다. yani 이런 말을 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조선일보는 아시다시피 1920년에 동아일보도 20년에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출발시는 다이쇼 실업 친목회라는 친일 매국 단체 기관지였기 때문에 민중의 평이 좋지 않았으며 민족지를 표방하는 동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낮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이곳 사내에는 친일파와 배일파의 대립이 생겨 친일파는 내쫓기고 배일파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신문 경영층과는 이해를 달리 하는 기자의 항일 투쟁 의식이 크게 작용한 면도 있었으나 신문 경영상 민중의 지지와 인기를 얻으려면 민족의 간판을 명확히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최민지라는 분이 일제하 민족 언론사론이라는 논문 속에서 말한 것입니다만, 이 당시 조선의 현상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결국 그 후 친일 성향이 짙어지기는 합니다. 그랬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조선일보가 친일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방 직후에 즉각 친일 정산에 완수 못했던 것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방씨라는 건 사장이거든요. 사주 일가인데, 방씨 일족의 재산을 당장 몰수하여 해야 했는데도 해방 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놨답니다. 일본에서는 1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밀명으로 위기가 시켰는데 자민당을 완전히 미국의 앞잡이로 만들고 나서 자신이 내각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기시가 나오기 전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이름난 규슈, 후쿠오카 아소 탄광과 인연이 매우 깊은 요시다 시게루가 내각 수상을 2차례 지냈습니다. 2008년 14년 전인가 일본 내각 수상에 취임한 아소 다로는 요시다의 외손자입니다. 이처럼 아베 그리고 요시다 이런 인물, 일본 제국주의 그들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내각 수상을
맞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실정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그때는 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친일파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쥐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마음 놓고 친일을 해방 후에도 계속 했을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 말입니다.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에서는 일본 신문에 자주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한답니다. 일본 신문에 잘 나옵니다. 그런 말이. 미국의 속국인 두 나라 사이가 좋아지면 동아시아에서 평화 도래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요? 윤 대통령은. 친일파라는 자기 정체를 나타내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양반도 친일파 같습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조선일보는 이런 윤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갈 것입니다. 이런 신문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더 운동을 우리가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탈핵학자가 있는데 탈핵 운동을 한 거는 자학자 고이대 히로아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리 히로시의 감상문 아베 전 수상이 열흘 전에 죽었지요. 전에 사망한 이튿날에 발표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좀 읽어볼까요? 읽을 필요가 없으면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민문마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됐지요? 이만하면 됐습니까? 예. 네. 예. 그러면 2022년 7월 9일, 아베는 7월 8일인가 죽었는데, 아베 씨에 대한 총격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면서 감상문이니까 아베 씨가 총격을 받고 죽었다. 슬프지 않다. 이런 말로서 시작된 감상문이 있습니다. 아베 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적어도 한 손에 꼽히는 5명 안에 드는 사람이었다. 아베 씨가 한 일은 특정 비밀보호하고 위한 교육 올림픽 유치 그리고 나아가 헌법 개혁까지 진행하려 하고 있었다. 네, 김병진 선생님. 예. 김병진 선생님 괜찮으시면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해서 말씀드릴게요. 난 이만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병진 선생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탈핵 학자 고이대 히로아키에 대한 아베 씨에 대한 총격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은 제가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또래이신데요. 정말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또 중심을 잡아 주셔서 일본에 살고 계시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아까 탈핵학자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조선일보 담론과 폭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일 부역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이 한국의 민주화에 조선일보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아마 1987년 이후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여줬던 이제 여러 가지 행태들인데요. 결국은 이 언론기관인데, 조선일보는 이 언론기관의 담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담론이 그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있다는 점을 제가 87년부터 한 30년 동안 목격을 했고, 저도 약간 한두 번 그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제 뱉어내는 이 발화,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통의 매체이고, 그 언론은 특히 사실 전달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언이나 어떤 보도에서 앞뒤의 맥락을 충분하게 소개하고 취지를 전달해야 될 뿐더러 혹시 잘못 보도를 했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만들었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적인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인데,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모습은 대체로 이제 그 침소봉대, 거두절미, 맥락 삭제, 가짜뉴스 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과 다른 것을 보도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정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면 톱에 크게 보도했다가 나중에는 저 뒷면에 아주 조그만하게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렇게 지금 정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비상식적인 지면 배치죠. 이렇게 조선일보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을 포착했을 때는 전면,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면, 4면에 걸쳐서 완전히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는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지면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나 우리나라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게 불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악마화하기도 하고, 낙인 찍기도 하죠. 이제 빨갱이 사냥이 대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이 담론의 발화를 과연 범죄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보도 같은 경우라든지 명백한 인권 침해나 국가 폭력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과도하게 악마화하거나 혹은 또 그들의 발언권을 봉쇄하는 것은 거의 그 폭력이고 살인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가혹한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일제시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일제 말에 이제 조선 청년들을 결국은 천황이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태평양 전쟁에 수많은 청년들을, 조선 청년들을 말하자면은 그 귀신으로 만들었죠. 죽음으로 몰아간, 선동한 것이죠. 이제 그런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번 그 군사정권이 저질렀던 학살, 사실을 은폐하고 학살자를 미화, 영웅으로 만들었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대표적인 것이 1980년 전두환에 대한 미화와 찬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한 은폐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전후에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조선일보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는 중앙정보부나 국군보안사가 발표했던 그 가짜 간첩 만들기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이분들이 이제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개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가정은 파탄으로 나가게 되었고, 자살한 사례도 많고, 또 평생토록 멍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반정부적인 인사들을 이제 악마와 빨갱이 색칠을 하고, 또 이들이 혹시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중요 공직에 올라섰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낙마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고 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실상 언론기관이지만 검찰을 대신해서 사실상 그 사상검증을 하고 또 이미 기소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미리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의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명백한 잘못 보도 같은 경우 있을 때도 그걸 정정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발언을 뒤집기도 합니다. NLL 관련. 최근에 이제 그 북송 관련도 그런 것인데요.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도 뒤집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일보는 이 우리 사회에서의 담론이나 이 소통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가지고 사회에서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사태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욕망, 경제적인 욕망으로만 주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 그 행태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선일보의 행태는 뭐 극우적인 범죄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형적인 기회주의라는 점도 들 수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0년 6월 27일 날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을 찬양하는 포회를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강자의 편에 섰죠. 이렇게 일본 군사 독재,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는 대기업 자본 이렇게 그래서 사회윤리를 극히 혼탁하게 만든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를 이런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를 충분하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저학력자들이나 혹은 또 사회적으로 이런 언론 바로보기에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중립으로 자기를 위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판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조선일보는 일종의 사기업인데, 이 사기업인데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인데, 이 사기업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언어의 폭력으로 해서 죽음과 고통과 낙인과 이런 걸로 해서 평생의 명예를 짊어지고 살도록 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말 큰 과제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언론 소비자 운동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기업을 뭐 공권력의 힘으로서 폐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일보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언론을 바로 보기 위한 그런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춘 스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선일보는 과연 언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 뭐 잘 들으시고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를 폐간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모니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축소보도 아까 의도적인 뭐 축소 무시 이런 걸 하면서 도대체 이게 신문인가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또 사설을 저는 이제 살펴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탈북 어민 송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뭐 연달아 계속해서 사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주의의 아주 극치라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 집인가 그 당 의원들조차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다가 역시 기회를 모아서 지금 마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난도질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방금모 씨의 기회주의의 끝판 중에 하나 사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제 이번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방금모 씨가 납북이 되다가 미군 폭격으로 사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조선일보는 개인적으로 미군에 대해 굉장히 유감일 것도 같은데 아주 끈질기게 외세에 아부하고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걸 보면서 조선일보는 과연 이 땅의 민족지라고 할 수 있나. 불행히도 조선일보의 사실은 불편부당, 정의 옹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전적으로 100% 공감하면서 제 말씀을 좀 덧붙였는데 뭐 이따가 이제 질문에도 그런 것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약간 초점이 빗나가긴 했지만 현재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그 언론을 보고 있자매 과연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이런 때 굳이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어떨까 이런 절망 섞인 어떤 질문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6월 15일 날 국회에서 조선일보 처벌입법 하자고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인식 선생님 제일 사학자신데요. 이제 그분 글에서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방응모 씨가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학도병으로 이제 가게 하려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많이 그것들을 보도하고 이렇게 붐을 일으켰는데, 본인의 양아들이 이제 당일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도병으로 끌려가면 거의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왼쪽 그 뺨 귀에서부터 이렇게 턱까지 생사를 아예 째가지고 수술까지 했고, 아무튼 여러 여타의 이제 그 행태를 보면 정말 아주 초기부터 아주 뿌리와 근간부터 참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주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회주의의 끝판왕인데요,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하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후회 내용으로 그렇게 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6.25 침범 이후에요. 함께 이런 부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지금 7분의 이런 출연자들의 그 모든 그 발언이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그 경기도 안산의 이정섭 선생님께서 계속 친일 하는데 일본에 부역한 놈들, 그러니까 부미, 민족 반역자라고 불러야 되지 않는가. 친일도 너무 아깝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진 선생님, 굉장히 감동적으로 많이 들었다고, 잘 들었다고, 호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병진 선생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특별히 뭐 질문보다도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독일의 나치 차양자 처벌법과 동일하게 일제 차양자 처벌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좀 과격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애국법을 제정해서 자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언론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이것이 동의어처럼 들리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당연히 언론이 살아야 제대로 된 비판의 기능을 가진 공정한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와 닿았어요. 오히려 언론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그런데 김진업이라는 분 같은데 일본에서 학위 받고 오면 죽을 때까지 생활비 지원받고 산다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이 교수가 되어 교육하는 현실이니 개판이 되는 것이죠. 글쎄 이것이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또 푸른 하늘님께서는 적폐언론 거부하기 좋은 기사만 클릭하게 생활합시다. 좋은 제안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좋은 기사를 클릭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기, 아까 리터러시 교육 말씀하셨죠? 서울의 소리가 앞장서서 공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딱히 질문을 꼽을 만한 것들이 아직 좀 발견되진 않아서 코멘트는 되게 많으신데요. 즉석으로 발언하실 분 손 들고, 지금 여기 유튜브도 그렇지만,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많거든요.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시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들어온 코멘트를 몇 개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질문 준비해 주세요. 김한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에게 재갈을 물려야 한다. 언론이 아니라 조폭 집단이 바로 조중동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정희 선생님, 국가보안법이 이들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칼자루를 쥐어준 것 같다고 했어요. 국가보안법 7조에 보면은요,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이연령, 비연령이죠. 걸면 걸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국가보안법이고, 우리나라엔 참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북한 얘기만 하면 모두가 다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직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석인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하신 그 말씀들 잘 들었는데요. 친일 갖다가 청산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오늘 그 조선일보에 대해서 제일 그 말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다음은 정금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친일 청산을 그 초창기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그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 폐단이 바로 해방되고 5년 만에 6.25가 터져버리니까 친일보다도 이제 반공, 이제 이걸 그냥 그 충격시켜버린 거예요. 그 빨리 통일이 되어야 친일이 청산이 되지, 통일되지 않고서는 절대 친일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친일했던 사람들 전부 사법부나 뭐 언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한두 사람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김석인 선생님 조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법부, 언론계, 뭐 경제계, 정치계 뭐 이런 데 전부 다 저 친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먼저 통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친일 청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염원이죠.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순서 말씀드린 정금순 선생님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보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조선일보 폐간하는 법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제가 모르지만요. 이 법 통과가 가능한지, 이것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이 통과가 가능한지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폐간법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민웅 교수님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렵다고 보고요. 언론개혁법 자체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압박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논의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쭉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동춘 교수님이 조선일보 사기업인데 공권력인 차원에서 이게 통제가 가능할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뭐 입법 과정을 통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사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종의 조크이기도 합니다만은, 김동춘 교수님은 사기업 이렇게
거기에 방점을 주셨죠. 그런데 사기가 업인 그런 신문이 사기가 업이군요. 사실. 사기가 업.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 조선일보가 일종의 모든 신문의 아젠다를 정하는 신문이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뇌회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법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형태로 미디어 교육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석인 선생님이 통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윤영 교수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로만 끝날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 정세가 한반도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일본과 우리를 군사 동맹화시키고 한반도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을 하는 체제로 지금 아주 급속하게 재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토까지 끌고 간 거죠, 윤석열을.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선일보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정세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보면은, 오늘 이재명 의원도 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평화 얘기를 하지만, 왜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 얘기를 하지 않을까? 통일 자체가 평화인데,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전쟁을 포기한 상태에서 전쟁 이후의 방법으로 서로가 미래를 꾸려나가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평화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외세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게 다 이제 소멸이 되어버렸죠. 근데 오늘 저는 만나면서 유럽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리고 일본에도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명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선 말이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셔서 굉장히 제가 놀랬고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대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졌구나. 국제적으로. 평화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 국제관계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고 이런 작업들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계기와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조선일보를 우리가 반대하고 문제 삼는 것은 정세인식을 올바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분단을 계속 조장을 하고 적대적인 분단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특권 세력의 이해를 돕고 이런 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운동이 훨씬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타파 운동이 만들어지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 우리가 역사를 변화시키면 조선일보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 활동도 중요하고 언론 교육도 중요하고 정치 운동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 운동의 차원을 오늘 이 자리처럼 국제화시켜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독립투쟁을 할 때에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운동을 하셨죠. 요원훈 선생 같은 경우를 한 분 보더라도 운동 자체의 수준이 세계적인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운동이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한국 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전체가 현장의 지혜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운동도 함께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것을 그 현장 지역에 있는 평화운동 하시는 시민들과 연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이 주도자가 돼서 유럽에는 유럽, 미국은 미국의 평화운동, 일본은 일본의 평화운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 차원의 운동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가 저는 오늘 생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역시 스케일이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화운동,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일도 함께 한번 해보자. 동지의식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아쉬운데요.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한 40분을 제가 지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아쉬운데 혹시 마지막 한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으로 아쉽죠.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코멘트 들어온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계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홍주문 선생님, 제1동포로서 조선일보 문제를 잘 배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류서영 선생님, 조선일보의 검은 돈과 권력 유착의 자세한 내막을 샅샅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정섭 선생님, 부일 민족 반역자와 구족은 언론인, 교육자, 공무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연좌제 금지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질문인데요. 해외 동포청이 생길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거 때 약속을 했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권을 지금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해외 동포청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정철승 선생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정철승 변호사님, 지난번에 발제해 주셨죠? 벌써 박수가 들어오네요. 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의 아주 진솔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든든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이 옳고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굳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민웅 교수님의 그 마무리 발언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딱 하나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그 입법적 단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뭐 세미나랄까요? 이 토론회의 제목을 보세요. 이제는 입법할 때 아닙니까? 입법을 할 때입니다. 이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드골의 그런 어떤 그 친나치 부역자들 단죄나 아니면은 독일의 이제 스스로 또 나치를 단죄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문법 안에 보면은 신문사, 언론사의 등록 취소 심판 청구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등록 취소 심판 청구 사유 중에 하나만 포함을 시키면은 조선일보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폐간이 가능합니다. 정철승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 법률가들이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제안을 하지 않고 또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누가 제안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아서 그렇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라는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아시아에서 6위로 일본보다는 높은데요. 언론 신뢰도는 2020년도까지 5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22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야 겨우 46위 중에서 38위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보다도 사실은 이원영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언할 준비한 것을 자르고 이원영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독일을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만 김석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저는 통일운동하고 조선일보 처벌하는 건 충분히 양립해서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병행을 해야지 통일운동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정철승 변호사님 말씀대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행상 민족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그 처벌하지 않으면은 어글리 코리안이 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지성인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조선일보 처벌하지 않고는요, 유럽 사람들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위임받지도 않은 언론 권력이 국민들의 정신을 굉장히 좀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매국 반역 신문 조선일보를 처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세대로 다음 세대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어쩌면 떠넘기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결연한 마음과 다짐을 가지면서 오늘 이런 대회 동포들과 함께하는 이런 좋은 집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두구 선생님 네, 인사해 고맙습니다.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